안녕하세요.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갑자기 어려운 영어에서 친숙한 한국어로 오니까 왠지 마음이 좀 편해지는 느낌입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안정수이고요. 저는 어쩌다 AWS 인프라 구축, 신규 서비스 개발을 위한 설계 고민들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걸 공부하고 배우고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평범한 아주 천천히 나아가는 개발자이고요. 현재는 카카오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발표를 시작하게 된 배경을 먼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운영을 하고 개발을 하고 할 때 우리가 흔히들 레거시가 많아서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레거시에 지쳐가면서 쌓여있는 운영 이슈들 이런 것 좀 없이 좀 깔끔하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쯤은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그런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내가 평소에 배워왔고 또 학습해오면서 시도해볼 수 있는 그런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꿈꾸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 차상에 있는 팀장님이 저를 잠깐 보자고 하시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규 프로젝트엔 기회가 있는데 혹시 인볼브할 생각이 있느냐. 이거는 아이디어를 마음껏 실험해볼 수 있는 자율권을 줄 테니까 이것저것 진짜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볼 수 있다. 그리고 국내가 아니라 해외를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뭐 법령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약들에서 조금 더 프리하게 태핑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소속된 카카오에서는 이미 잘 구축되어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런 프라이빗 클라우드 말고도 평소에 조금 더 친숙함을 가지고 있었던 AWS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저 좋습니다 손을 번쩍 들고 그럼 무조건 제가 이거 할래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흔쾌히 팀장님께서 좋습니다 그러면은 신규 프로젝트 팀으로 가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해보세요 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프로젝트 어떤 걸 하게 될까? 내가 뭘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조금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루즈한 프로젝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떤 걸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었고요. 또 내 마음대로 해볼 수 있겠다. 내가 평소에 꿈꾸던 여러 가지 실험적인 기능들을 태핑해보면서 뭔가 레슨런 하는 게 있겠지. 이런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팀에 가면 또 새로운 동료들을 만날 거니까 어떤 동료들을 만날까? 내가 합이 잘 맞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또 나도 좋은 피드백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두근거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프로젝트 팀에 처음 딱 출근을 하고 그럼 우리 이제 뭐 하면 되나요? 라고 딱 얘기를 꺼냈을 때 사실을 알게 되었죠. 내 맘대로 할 수 있지만 책임도 제가 져야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를 포함해서 서버 개발자가 여기 5.5명으로 적어놨는데 저를 포함해서 6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한 분이 이제 아내분이 출산을 해서 곧 장기 휴가를 가시게 될 그럴 예정에 계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도중에 잠깐 휴가를 갔다 오셨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5.5명이고 그 중에서 AWS를 경험해 본 사람은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내가 AWS를 언제 경험해 봤지? 그래서 내가 왠지 이쪽으로 계속 해보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지라고 돌이켜 보니까 손꼽아서 계산을 해봤더니 무려 6년 전 경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덕션 레벨에서 운영을 해본 것이 그렇게 길지 않고 심지어 해당 조직에서 저 혼자만 AWS를 많이는 아니고 조금 알고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신규 프로젝트를 막상 하게 되려고 하니 기대했던 거와 다르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그런 환경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은 일이고 뭔가 일은 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떤 요구사항이 있나요?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프로젝트 기한은 총 4개월이었고요. 제품 2개를 동시에 개발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버 개발 엔지니어가 6명인데 데브옵스를 겸하는 멤버다 보니까 아까 5.5명이
4개월 동안 2개의 프로덕트를 동시에 진행하는 그런 스케줄이었습니다. 타겟은 글로벌이었고 해외 리전을 사용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프라이빗 이 사내 네트워크와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했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것이 이미 카카오에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네트워크가 있었기 때문에 AWS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했고요. 또 자체적인 보안 가이드 같은 것들이 조금 스트릭하게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야 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AWS 인프라를 준비를 뭘 해야 될까라고 할 때 처음에 시작을 하려면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았더니 일단 뭐니 해도 네트워크 기반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AWS 서비스를 사용할지 선택을 한 다음에 그리고 주요하게 이런 서비스를 배포하고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배포 환경을 구성하고 모니터링 환경을 구성하는 이렇게 4가지 꼭지를 뽑아봤어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고민한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생각했던 거는 네트워크 환경에 대한 구성 준비인데요. 시작할 때 뭐부터 해야 되지라고 하니까 주변 분들이 알려주신 게 일단 VPC부터 어떻게 설계할지 정하시면 돼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VPC를 어떻게 설계할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요. 뭐가 뭔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 AWS VPC 만들기 튜토리얼 페이지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잘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라이빗 서버넷과 퍼블릭 서버넷을 포함하는 VPC 생성이라는 튜토리얼 사이트가 있었고 여기서 쭉 가이드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따라 해봤어요. 그렇게 쭉 시작을 하다가 뭔가 조금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여기에 IPv4 CIDR 블락이라고 하는 영역인데요. 처음에 이 CIDR을 접하면 저게 대체 뭐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튜토리얼 페이지에서 CIDR 블락을 10.0.0.0에 16으로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10.0.0은 16은 아주 큰 대역이에요. 그러니까 IP 개수로만 치면 65,535개의 IP를 사용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 서비스가 아무리 크더라도 어떤 65,535개의 IP를 부여할 만큼 그렇게 거대한 사이즈의 네트워크가 필요할까 생각하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시작할 때는 그렇게 많이 필요가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무턱대고 저렇게 시작을 튜토리얼에 나와 있는 대로 시작을 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데요 라고 하면 제일 밑바닥에 있는 VPC는 네트워크를 담당하니까 그 부분부터 갈아엎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진행하면서 2번, 3번 VPC를 새로 설계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VPC를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까 할 때 제가 이제 제일 권유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몇 개나 IP가 필요할지 한번 계산을 해보시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사이트에 가시면 IPv4의 CIDR 계산기라고 하는 이 사이트인데요. 여기 가면 내가 VPC 대역을 몇 대역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IP 개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IP 개수가 몇 개인지 정확하진 않더라도 대략적인 추정을 하고 또 거기에 기반으로 해서 이 대역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미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하는 자체적인 네트워크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사내 네트워크 대역과의 연결을 고려했어야 됐고요. 이때는 다이렉트 커넥트라고 하는 영역이랑 연결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운영하는 VPC뿐만 아니라 다른 팀, 그러니까 옆 팀에서 운영하는 VPC 대역이 있다면 이쪽과 겹치지 않도록 설계를 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또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저도 이제 디벨롭이랑 프로덕션을 별도의 격리된 걸로 생각하다 보니까 2개를 똑같은 VPC 대역으로 설정해 놓는 실수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피어링이 안 된다든가 또는 통신 자체가 불가능해가지고 뭔가 트러블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고려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설명드릴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EKS를 쓴다면 EKS 클러스터의 버전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아주 힘든 일이 돼서 이건 저희 그 사내 다른 동료분이 알려주신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EKS 쓰신다면 만약에 VPC 대역은 곱하기 2로 하세요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이야기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EKS 버전을 업이 어렵기 때문에 클러스터를 블루그린 형태로 두 벌로 운영해서 버전업을 업하는 전략이 가장 그래도 안정성이 높다라고 알려주셔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VPC 대역을 설계를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짧게 요약하면 VPC를 너무 크지 않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다른 팀 또는 다른 VPC 대역과 겹치지 않게 운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VPC를 설계하고 나면 서브넷을 어떻게 구성할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프라이빗 서브넷을 중심으로 역할에 따라서 구분하여 구성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한 개를 하냐 두 개로 하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4개의 서브넷을 구성을 했고요. 퍼블릭 서브넷 하나와 나머지 3개의 프라이빗 서브넷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퍼블릭 서브넷은 NAT 게이트웨이 같은 것들을 놓고 프라이빗 서브넷 하나에는 EKS 워커를 놓고 그리고 하나는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마지막 4번째에는 VPC 엔드포인트들을 위한 별도의 서브넷을 구성했습니다. EKS 워커랑 데이터베이스만 놓고 하는 구성도 일반적인데 저희는 일단 사내 프라이빗한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과정에서 AWS에서 제공하는 뭐 S3라든가 이런 거를 프라이빗 서브넷 안에서 연결해야 될 필요가 생겼는데 그때 엔드포인트를 활용했고 엔드포인트를 위한 별도의 뭐 시큐리티 그룹이나 이런 거를 운영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의 서브넷을 하나 더 구성했습니다. 서브넷까지 구성을 완료하면 그 다음에는 AG를 몇 개로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요. AG를 많이 사용하면 당연히 안정성이 좋아지겠지만 그만큼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AG에서 또 이제 내부에 대역을 나누다 보니까 VPC에 대한 전체 대역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됐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AG를 2개를 할까 3개를 할까 대부분 여기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요. 오로라의 다중 AG 기능을 사용을 한다고 하면 오로라 다중 AG 기능에서는 기본은 권장이 2개라고 하지만 실제로 제대로 쓰려면 3개의 AG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결국은 2개 쓸래 3개 쓸래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2개를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용 부담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2개를 운영했었습니다. 네트워크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면 어떤 AWS 서비스를 선택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남는데요. 왜냐하면 AWS에서는 서비스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계속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고 여러 가지 편의 기능들이 나오다 보니까 가장 베이직한 것만 해도 너무 많고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뭘 선택해야 될지 고르는 것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베스트 프랙티스나 이런 환경들을 많이 살펴봐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들을 사용했습니다. 일단 컴퓨팅 자원은 EKS를 사용했고요. 데이터베이스는 RDS for MySQL, 그리고 스토리지는 S3에다가 클라우드 프론트를 연결해서 사용했고 캐시는 레디스-온 엘라스틱 캐시, 그리고 푸시 인터그레이션을 위해서 SQS, SNS, 키네시스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컴퓨팅 자원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컴퓨팅은 저희가 EKS를 사용했는데 EKS 말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EC2를 그냥 사용하실 수도 있고 뭐 ECS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빈스토크 같은 것을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EKS를 사용했어요. EKS를 사용한 이유는 사내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이미 K8S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 뭔가 클러스터를 운영할 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AWS에서 이미 매니지드로 제공해주고 있으니까 더 편리하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하면서 사용을 선택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프로젝트 기간 4개월 동안에 EKS 셋업을 하고 여기에 대한 인터그레이션을 잘 맞추는데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어요. 그만큼 애로사항도 많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그런 서비스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다시 똑같은 4개월짜리 프로젝트를 해야 될 때 모르는 상태에서 AWS 서비스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아마 다시 선택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런지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EKS를 사용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노드 그룹을 어떻게 선택할까에 대한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노드 그룹은 기본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의 옵션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매니지드 타입으로 인스턴스 타입과 사이즈만 정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AWS 파게이트라고 하는 파드에 정의된 리소스에 맞게 원 파드가 원 인스턴스를 알아서 맞춰주는 그런 자동화된 방법을 사용한 것이 있고요. 세 번째는 셀프 매니지드인데, 이걸 쓰면 직접 쿠ber넷이랑 쿠베 프록시를 인스톨하는 이런 다양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선택하지 않는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 2, 3번 중에 1번이냐 2번이냐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밑에 보면 AWS 파게이트가 알아서 맞춰주는 장점이 있잖아요. 이때만 해도 제가 둘 중에 뭐 하지? 라고 하는데 파게이트가 좋다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설레발 드리븐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거 왠지 좋아 보이는데 라고 하면서 덜컥 하고 트라이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파게이트를 사용할 때는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파게이트는 vCPU랑 메모리 조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CPU 인텐시브한 어떤 CPU가 많이 필요하거나 반대로 메모리가 많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한다고 하면 파게이트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노드를 관리하지 않아도 좋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K8s 클러스터 자체에서 노드를 관리해야 되는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에디셔널한 모니터링을 해야 될 수도 있다던가, 거기에 대한 별도 애플리케이션별 미터링을 해야 된다던가 그런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AWS 파게이트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AWS 클러스터에서 퍼블릭 서브넷을 사용해야 되는 케이스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 NLB를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파게이트가 좋아 보이고 아주 편리해 보이지만 파게이트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는 매니지드 타입을 선택을 했습니다. 매니지드 타입을 선택하면 노드 사이즈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EKS 파드는 IP 할당 시에 VPC 대역의 IP를 할당받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앞서서 VPC 대역을 선택할 때 IP 개수에 대해서 한번 카운팅을 해봐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쿠버네티스는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호스트 노드의 IP를 사용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AWS EKS에 들어가 있는 CNI, 그러니까 컨테이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VPC에 있는 IP 자원을 같이 할당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파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VPC 대역에 남는 IP 자원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거를 잘 알고 사용을 해야 되고, 하나의 워커 노드 안에는 여러 개의 IP를 점유할 수 있는데, 이게 또 노드 인스턴스 사이즈에 따라서 연결할 수 있는 ENI, 엘라스틱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개수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노드 사이즈를 너무 작게 하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노드 사이즈에 따라서 가용 네트워크 대역 폭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EKS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매니지드 타입으로 노드 그룹을 운영하신다면 적어도 너무 작은 인스턴스 타입으로 이 클러스터에 워커 노드를 세팅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못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너무 작은 거를 선택하는 용도로 EKS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KS에서 제가 시간을 가장 많이 소모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요 EKS의 OIDC 연결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어떤 권한 체계를 정의하고 어떤 멤버에게 이런 폴리시를 어플라이하고 하는 권한 제어에 대한 그 행위를 수행할 때 대부분 AWS는 IAM이라고 하는 Identify and Access Management에 대한 게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IAM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는데요.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쿠버네티스도 쿠버네티스 자체 에코시스템이 아주 거대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 서비스 어카운트라든가 롤 바인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서 쿠버네티스 자체에서 RBAC가 아주 잘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런데 AWS 위에 올라가 있는 쿠버네티스라고 하면 제가 기대했을 때는 그냥 IAM으로 모든 게 잘 되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EKS를 운영해 보니까
AWS의 IAM은 IAM이고 그 위에 올라가 있는 EKS라고 할지라도 K8s의 RBAC는 RBAC이기 때문에 권한 제어에 대한 게 두 개를 연결해주는 OIDC라고 하는 오픈 아이디 커넥트에 대한 거를 같이 고민을 해야만 이런 것들이 수월하게 되는 거죠. 일례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EKS를 만약 제일 처음에 크리에이션을 하고 뭔가 AWS 어스라고 하는 콘피그 맵을 EKS 클러스터를 생성한 사람이 업데이트를 해줘야만 다른 사람이 이 쿠버네티스의 쿠블렛으로 API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데 그 사실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리고 왜 안 되지? 왜 나는 IAM에 대해서 EKS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는데 내 동료는 여기에 접근하지 못한다라고 하지라는 거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아서 엄청 헤맸던 경험이 있거든요. 이미 카카오 사내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K8s를 어느 정도 헤비하게 사용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고생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해서 저는 아마 만약에 다음번에 선택을 하게 된다면 EKS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EKS 말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저희는 RDS를 사용했는데요. 오로라가 아주 좋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긴 했지만 사내에서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링 조직이 있었고 그 조직에서는 오로라를 사용하기보다는 조금 더 뭔가 커스텀하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RDS를 그냥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가이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처리량이 필요하지도 않아서 이제 RDS 그냥 MySQL을 사용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다음으로는 스토리지를 사용했는데 이거는 그냥 노멀하게 S3를 사용했고 여기에 클라우드 프론트와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접근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콘텐츠 스토리지로 S3를 사용했고 IA 기능을 활성화해서 자동으로 이제 핫, 콜드, 웜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이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를 붙여서 CDN을 처리를 했고요. 다만 여기에 이제 S3 액세스에 대한 거는 보안적인 이제 조건으로 프라이빗 서브넷에서 VPC 엔드포인트를 통해서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시큐리티를 제한을 해서 액세스하는 정책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푸시 인터그레이션인데요. 저희가 이제 제품을 두 개를 개발하면서 두 개의 프로덕트에서 각각 푸시에 대한 인터그레이션에 대한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SNS, SQS, 키네시스를 사용했는데요. 실제로는 파이어베이스에 있는 푸시 인터그레이션을 사용했는데 거기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AWS 안에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SNS와 SQS와 키네시스를 조합을 했습니다. 약간 이 부분은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두 개의 프로덕트가 조금 각각 옵션이 다르게 한번 해보자라는 방식으로 한쪽은 SNS, SQS, 한쪽은 키네시스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키네시스를 굳이 사용한 이유는 기존에 이미 카프카 앱에 좀 익숙하게 사용하던 패턴이 있어서 카프카에 대응되는 AWS 서비스가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가장 적합한 게 키네시스인 것 같다라고 해서 키네시스를 시도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키네시스가 너무 투머치다 라고 해서 다음번에 만약 한다면 이것도 아마 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인프라에 대한 서비스를 선택을 하고 나면 배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요. 배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솔직하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정답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GitHub 액션을 통해서 트리거를 해서 어떤 빌드를 하고 여러 가지 코드 커밋이나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지만 저희는 이미 자체적으로 사내에 프라이빗하게 컨테이너 빌드 시스템이 존재했고 시큐리티 스캔은 이미 커스텀한 프라이빗 컨테이너 빌드 시스템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내에서 앱을 빌드하고 컨테이너라이즈를 하고 여기에 대한 스캔까지 마친 이후에 결국 AWS에 다시 이미지를 전송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포 파이프라인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앱을 빌드하고 컨테이너를 만들고 여기에 시큐리티 스캔을 한 다음에 다이렉트로 커넥트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따라서 AWS 클라우드에 ECR로 전달되고 ECR에서 이제 코드 빌드 그리고 EKS로 진행되는 이런 구성으로 가져갔습니다. 결국 제가 선택한 거는 그냥 ECR을 하나의 일종의 컨테이너 이미지 미러링으로 사용한 방식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모니터링인데요. 가장 베이직하게는 클라우드 와치를 사용을 했고요. 일부 로그는 오픈 서치로 약간 사용을 하면서 키바나 가지고 이제 뭔가 로그를 모니터링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을 했고요. 여기에 APM은 사내 시스템을 사용해서 따로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니터링 이후에 다른 걸 사용한 건 없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서 람다를 이미지 썸네일 생성에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엘라스틱 캐시를 레디스 캐시 용도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런 인프라를 구성하면서 조금 신경 썼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IAC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이제 테라폼을 사용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테라폼도 쓸 줄 몰라가지고 이틀 만에 여기 밑에 있는 인프론이에요. 여기 송주영님의 강의인데요. 요거를 독파하고 시작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송주영님 보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네, 테라폼을 사용하면서 각 서비스 옵션을 파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좀 알게 됐던 거는 기본값은 기본값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디폴트 밸류가 있어서 그대로 그냥 진행을 하면 인프라가 설계돼서 생성이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프로덕션 레벨로 쓸 수 있냐는 좀 다른 문제 같아요. 그래가지고 프로덕션에서 필요한 설정값들이 어떤 것인지 꼭 숙지를 해야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깨달은 건 그거죠. 네, RTFM, 네, 매뉴얼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꼭 피를 봐서 다시 한번 또 테라폼으로 어플라이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전체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성한 다이어그램인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방금 앞서 설명드린 것들이 전체적으로 쭉 나열되어 있어서 AG와 VPC, 서브넷 이렇게 셀렉션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맨 아래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저희 사내 자체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이제 다이렉트 커넥터로 연결되는 다이어그램입니다. 전체적인 요약을 하면 VPC는 일단 필요한 크기의 산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겹치지 않고 적당히 크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서브넷은 프라이빗 위주로 4개의 구성을 했습니다. AG는 저희는 2개로 시작을 했고 RDS는 오로라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컴퓨팅은 EKS 자원을 사용했고 푸시 인터그레이션을 위해서 SQS, SNS, 키니시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디플로이는 자체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ECR과 코드 빌드를 가지고 배포를 진행했고 모니터링은 클라우드 와치, 오픈 서치 그리고 기타 람다와 엘라스틱 캐시 그리고 IAC는 테라폼을 사용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상당히 타이트한 기간이었고 AWS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저 혼자여서 좀 많이 고군분투를 했는데 이 프로젝트를 경험하고 나서 알게 된 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WS가 일단 서비스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걸 잘 모르면 활용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알면 알수록 활용하기가 더 좋고 더 다른 옵션이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처음에 좀 욕심을 내서 한 번에 인프라스트럭처를 완벽하게 구성하려고 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게 조금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컨테이너 환경을 위한 EKS를 한다던가 뭐 이런 거를 너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오버 엔지니어링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 번 바꿀 수 있다는 거를 고려를 했어야만 됐다는 거죠. 그리고 IAC를 통해서 언제든지 새롭게 만들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환경을 테스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IAC를 처음부터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가져가야 됐고 이를 통해서 언제든지 쉽게 만들고 쉽게 버릴 수 있는 인프라를 통해서 테스팅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폴트 값은 디폴트니까 프로덕션에서 옵션을 꼭 확인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깨닫게 됐고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말고 네, 매뉴얼을 한 번 더 읽자 이런 교훈을 또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쭉 고민했던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시작하면서 저희 4개월 동안 프로젝트 2개를 한꺼번에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프로젝트 런칭 결과가 어떻게 됐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결과만 말씀드리면 성공적으로 시장에 런칭은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만든 서비스를 아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서비스가 망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해외에 성공적으로 런칭했지만 네, 프로덕트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가 제가 AWS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하면서 고민했던 설계에 대한 내용을 공유드렸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함께 고생한 팀 동료들, 한 번도 얼굴 본 적 없지만 기꺼이 노하우를 알려준 다른 팀 동료, 패친, 트친 개발자분들, 그리고 AWSA, AM 모두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신 청중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